자,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마 34번입니다. 여기 제가 중요도 2순위라고 해놨거든요. 이것도 잘 나와요. 이게 이제 한 문제로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문으로는 무조건 뜹니다. 얘는. 그래서 자, 테마 34번 표본 오차부터 보게 되면 표본 오차는 표집 오차라고도 합니다. 예, 표본 오차, 표집 오차, 그 다음에 이제 비표본 오차 이렇게 나뉘는데, 이건 좀 그림으로 잠깐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이게 모집단입니다.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면 그게 전수조사입니다. 그 다음 전수조사 해가지고 그러면 설문지 조사하면 설문지가 쌓이겠죠. 그죠? 그럼 설문지를 통계 분석해. 이걸 가지고 통계 분석하게 되면 나오는 통계값이 나와요. 그 통계치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전수조사 해가지고 통계값을 구하게 되면 그 통계치 자체가 모집단의 값인 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수를 모수치라고도 하고요, 모치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모수치, 모수, 모치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든 이 모수치라고 하는 것은 또는 모수는 모집단의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에서는 전수조사해가지고 통계 분석해가지고 얻어진 통계치 자체가 그냥 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통계치와 모수치를 구분하는 것이 불필요합니다. 알았죠? 이건 일치하니까. 아니 분석한 게 그 통계 분석값이 그냥 그 모수치예요. 그냥 모수값. 알았죠? 모집단의 값.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전수조사는 통계치와 모수치의 구분이 불필요하다. 맞죠? 불필요하죠. 그냥 통계치가 모수치니까. 그냥.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요. 여기서 일부만 샘플을 뽑아요. 그게 바로 샘플 표본이죠. 표본. 자, 모집단으로부터 표본을 뽑는 것을 표집이라고 합니다. 표집, 즉 이거를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의 혈액형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뽑을 필요는 없단 말이죠. 일부만 뽑아도 돼요. 그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표본만 조사한 것을 표본 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모집단의 값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일부만 조사해서 얘를 알기 위해서, 얘를. 그죠? 얘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표본 조사해가지고 통계 분석을 해요. 그럼 통계치가 나옵니다. 통계치는 그냥 표본의 값이죠. 표본의 값이지 모집단의 값이 아니죠. 이번에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통계치를 가지고 아마도 통계치가 이렇게 나온 것 보니까 모집단의 모수는 이럴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모집단의 값인 모수와 통계치, 그 표본의 값인 통계치 간의 값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100% 일치할 수 없어요. 그죠? 유사할 수는 있지만 100% 일치할 수 없고, 여기서 차이가 발생되는데 그것을 표본 오차라고 합니다. 자, 이 표본 오차는 표집 오차라고도 합니다. 표집 오차라고 해요. 자, 이 표집 오차는 다시 한번 표준 오차라고 돼요. 다 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다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표본 오차가 증가하면 표집 오차도 증가하고 표준 오차도 증가하는 겁니다. 왜? 다 같으니까. 알았죠?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알았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 자, 전수조사에서는 표본 오차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죠? 아까 전수조사는 통계치가 모수치였어요. 그냥. 그죠? 일치했죠. 근데 이제 표본 조사에서 표본 오차가 발생되는, 여기서 발생되는 거죠. 여기서. 알았죠? 여기서. 얘들이 발생되는 것은. 알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표본 오차가 있지만 비표본 오차라는 게 있어요. 비표본 오차 또는 비표집 오차, 똑같은 말입니다. 비표본 오차, 비표집 오차의 개념을 한번 봐보세요. 거기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봐보세요. 비표본원, 비표집 오차, 설문지의 작성 또는 인터뷰 과정에서 비롯되는 오류, 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문지 작성의 오류만을 생각하게 되면, 자, 어떻든 전수조사도 설문지를 가지고 하겠죠? 그 다음에 표본조사도 설문지를 가지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설문지 작성으로 인해 나타나는 오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발생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여기서도 발생이 되고 여기서도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둘 다에서 발생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그 비표본 오차에서 다시 한번 그 기억해 보면, 거기에 보면 자료의 집계나 자료를 분석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요인도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비표본 오차에 자료를 집계하다 발생되는 오류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표본의 크기가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표본의 크기가 증가되면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 표본 오차는 감소합니다. 그런데요, 비표본 오차는 증가됩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표본의 크기가 증가되면 표본 오차는 감소해요. 이건 이따 볼 거고 바로. 근데 표본의 크기가 증가되면 비표본 오차는 증가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자료 집계 하는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가 비표본 오차인데, 그죠? 자료가 많으면 아무래도 집계하는 도중에 발생되는 오류가 많아지겠죠. 그죠?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표본의 크기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았죠? 비표본 오차가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았죠? 물론 이제 표본 오차는 감소돼요. 이따 볼게요. 바로 이어서 볼게요. 거기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책에서 보게 되면 동그라미 2번은 다 해결됐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비표본 오차 해서 정의 받고 니은의 체계적 오류와 무작위 오류가 모두 다 비표집 오차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표 설명한 거고요. 그러니까 비표본 오차는 전수조사에 그다음에 표본 조사에 다 나타나는 거죠. 표본 오차는 표본 조사에서만 발생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동그라미 1번을 해결해야 하는데 표본 오차. 자, 모집단과 표본 값과의 차이입니다. 자, 그걸 이제 좀 설명하면, 표본의 대표성은 두 가지가 영향을 줍니다. 표본의 대표성에는 무슨 말이면 제일 아래 봐보세요. 그 91페이지 양가로 3번 봐보세요. 양가로 3번에 보니까 91페이지 제일 아래 양가로 3번 보면 대표성과 표본의 크기가 나와 있는데, 자, 거기에 표본의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두 가지가 나왔어요. 먼저 표본의 크기, 두 번째 모집단의 동질성.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시험은 여기서만 나오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자, 그러면 자, 먼저 한번 보죠. 이게 표본의 크기를 증가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 표본의 대표성은 증가됩니다. 표본의 대표성이 증가됐기 때문에 표본 오차는 감소됩니다. 표본 오차는 감소한다. 이렇게. 알았죠?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기 표본의 크기가 여기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1000명인데 표본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봐보세요. 그러면 표본의 크기를 점점 늘려. 알죠? 표본의 크기를 늘려버리면 그러면 아무래도 100명을 가지고 얻어진 값보다는 200명, 300명, 400명을 가지고 얻어진 이 값이 모집단의 값과 유사해지겠죠. 그죠? 예, 그 얘기예요. 차이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표본 오차가 줄어든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표본의 크기는 표본의 대표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다음에 표본 오차가 줄어들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거 보니까 아까 모집단의 동질성에 또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모집단의 동질성. 자, 모집단의 동질성이 높을수록, 모집단이 동질적일수록 표본의 대표성은 증가되고요. 따라서 여기는 감소됩니다. 똑같이. 알았죠?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모집단이 만약에요, 다 그냥 녹색이라고 봐보세요. 만약에 다 녹색이라고 한다면 어디서 뽑아도 다 녹색이겠죠. 그죠? 어디서 뽑아도 그냥 녹색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녹색으로 얻어진 값은 녹색이니까 값이 유사하겠죠. 근데 만약에 모집단이 거꾸로 이질적이라고 봐보세요. 여기에 이제 이것도 포함되어 있고 또 흰색도 약간은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막 그 노란색도 포함이 됐다고 봐보세요. 여기에 노란색도. 근데 대부분이 녹색이라고 봐보세요. 대부분이 녹색이면 녹색만 뽑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녹색만 뽑히게 돼버리면 나머지 색깔도 조금씩 들어가 있는 애들이 반영이 안 됐으니까 모집단의 값과 외의 차이는 커지겠죠. 그죠? 골고루 뽑히기 어려우니까. 그죠? 그러니까 모집단이 이질적이잖아요. 거꾸로 봐보세요. 모집단이 이질적이면, 이질성이 높아버리면 거꾸로 표본의 대표성은 떨어져요. 알았죠? 그로 인해서 표본 오차는 증가돼 버립니다. 알았죠? 이렇게 요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얘들의 관계를 봐야 하는데, 표본의 크기, 그다음 모집단의 동질성, 얘와 표본 오차와의 관계, 얘와 표본 오차와의 관계는 반비례입니다. 반비례고, 그다음 이제 얘와 얘의 관계 비례죠, 그죠? 비례 관계 또는 정비례 관계. 자, 근데 이제 모집단의 이질성하고 그다음에 표본 오차는 얘는 정비례 관계네요. 반비례가 아니라. 모집단이 이질적일수록 표본 오차는 증가되니까.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동그라미 1번에 그래서 기억 보니까 표본의 크기 받고 동질적인 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오차가 작은 거죠. 그죠? 동질적인 집단일수록 표본 오차는 작습니다. 알았죠? 그거. 그 다음에 거기 니을 보세요. 니을 보면 표본 오차는 신뢰 수준과 표준 오차에 비례한다. 자, 표본 오차. 봐보세요. 표본 오차 비례하죠. 보세요. 여기 표본 오차와 이 얘기예요. 표본 오차와 표준 오차는 비례하죠. 얘가 증가되면 얘도 증가돼요. 왜? 같은 거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면 얘도 증가되죠. 당연히.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거. 그 신뢰 수준하고의 관계를 봐야 하는데 신뢰 수준. 자, 신뢰 수준은 양가로 2번에 나옵니다. 근데 마무리 그 미음하고 비음 마무리 짓고 내려오겠습니다. 거기 미음 보면 표준 오차가 커지게 되면은요. 오차가 크다라고 하는 거니까 통계값이 유의미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같아야지 이게 유사할수록 유의미한 건데 이게 차이가 커지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거기 비읍 봐 보세요. 분석 변수가 많아지면 표본의 크기는 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석 변수가 많은 것은 그 변수를 포함하는 표본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표본의 크기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고. 자, 이제 내려와 보세요. 그 신뢰 구간과 신뢰 수준 봐 보세요. 신뢰 구간은 뭐냐면 거 보니까 모집단의 모수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어지는 구간입니다. 즉 모집단의 평균 있죠. 모집단의 평균 밑줄. 모집단의 평균 밑줄. 걔가 모수치예요. 모수치고 표본 오차 있죠. 아니 거의 X바 있죠. 그 요거 이렇게 X 있고 이렇게 바를 이걸 X바라고 읽습니다. X바. 근데 얘가 뭐냐면 표본의 평균이에요. 얘가. 표본의 평균을 말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통계치, 통계치. 알았죠? 통계치. 그러니까 이걸로 보게 되면 여기가 X바가 있는 거예요. 여기 X바. 표본의 평균. 그리고 이제 모집단의 평균은 그 뮤거든요. 뮤라고 있거든요. 뮤. 알았죠? 그러니까 표본의 평균을 구해 보니까 이게 나왔어. 70점이 나왔어. 이게 70점이 나온 걸로 봐서는 여기가 아마도 이 값일 거야라고 하고 추정하거든요. 알았죠? 추정을 할 때 아마도 이 값이 나온 것 보니까 이 모집단의 평균은 아마도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 사이에 들어가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뢰 구간이에요. 알았죠? 여기 70점이니까 플러스 만약에 표본 오차가 5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70점이 나왔다면 아마도 모집단의 평균은 70점에 플러스 5면 75점이잖아요. 75점에서 빼면 65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65점에서 아마 75점 사이에 있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거기 보세요. 신뢰 구간은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신뢰 수준 봐보세요. 신뢰 수준은 우리가 추정한 신뢰 구간이 옳다고 확신하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해만 하면 되거든요. 이해만. 자, 내가 이게 이제 표본의 평균이 이 70점이 나왔다고 봐보세요. 근데 이게 이 범위, 그러니까 신뢰 구간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정도가 신뢰 수준인데 만약에 신뢰 구간을 좁게 잡아놓고 이 안에 분명히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확신하는 정도와 신뢰 구간을 넓게 잡아놓고 이 안에는 분명히 있을 거야라고 확신하는 정도는 당연히 넓게 잡았을 때 확신하는 정도가 높아집니다. 그죠? 이 원리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신뢰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요. 신뢰 구간이 넓어지는 걸 의미해요. 신뢰 구간이 넓어졌으니까 표본 오차는 증가돼요. 알았죠? 그래서 봐보세요. 이제 거기 그 기억에 보니까 신뢰 수준은 표본 오차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근데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표본 오차는 커집니다. 왜? 신뢰 구간이 넓어지니까. 알았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니은에 보면 신뢰 수준을 95%에서 99%로 늘린다라고 하면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표본 오차가 커지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죠? 신뢰 수준을 높였으니까 표본 오차는 커지겠죠. 따라 표본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아까 표본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신뢰 수준을 높여야겠다. 그러면 표본의 크기를 늘려야 돼요. 왜? 표본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알았죠? 그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 디귿에 보면은 신뢰 수준을 95%에서 99%로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신뢰 수준이 95%라고 하는 것은 5%의 유의 수준을 허용한다는 것이고요. 자, 다시 한번
신뢰 수준 99%는 1%의 유의 수준을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여기 유의 수준은 우리가 지난 시간 봤었는데 이게 1종 오류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신뢰 수준을 95%에서 99%로 늘린 거잖아요, 지금. 그죠? 신뢰 수준을 높이니까 유의 수준은 작아졌죠. 5에서 1로.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결론은 뭐냐? 신뢰 수준을 높이면 유의 수준은 줄어졌고 유의 수준이 줄어들었으니까 일종 오류도 줄어든다. 알았죠? 이렇게. 여기까지 알아야 돼.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가면 그냥 공식적으로 외워버리면 돼요. 이렇게만 나오니까. 알았죠? 이렇게만 나오니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제 넘겨버리면 되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테마 35번. 중요하죠.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그냥. 자 여기서도 확률 표집에서 하나, 비확률 표집에서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냥 섞어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100% 나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거기서 표본 추출은 뭐냐면 결국은 요거예요. 이제 자 요거 좀 지울게요. 혹시 그죠? 예, 지워도 되면 좀 지우면 자 요걸 얘기해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 이 표집을 하는데 표집하는 방법이 얘가 지금 둘로 나뉘는 겁니다. 여기서 둘로. 여기서 이제 확률 표집과 이제 비확률 표집으로 나뉘고요. 그죠? 근데 이제 결국은 표집을 한다는 것은 표본을 뽑는 건데 이 표본의 질. 다시 한번 이 표본의 질. 표본의 질이 좋다 안 좋다. 이 얘기는 이 말은 곧 표본의 대표성을 얘기해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게 뽑혀야지 이 표본의 질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은 표본의 질을 결정할 때 어떻든 표집했을 때 이 표본의 질이 높냐 좋냐 즉 대표성이 있냐의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표본의 대표성의 문제인데 확률 표집과 비확률 표집 중에서 표본의 대표성이 높은 것은 얘가 더 높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뭘로 해야 돼요? 확률 표집으로 할 때 더 표본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알았죠? 높아지는 거고 근데 얘가 왜 높을까? 높은 이유가 있어요. 얘가 높은 이유는 동일 확률 선정법 때문에 그래요. 동일 확률 선정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확률 표집이 높다.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확률 표집을 보니까요. 기본 논리 동일 확률 선정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확률 선정법이 뭐냐? 모든 사례가 추출된 확률이 명백한 표집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일 확률 선정법을 사용하니까 확률 표집이 비확률 표집보다 표본의 대표성이 증가되긴 하는데 근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또 하필이면 동일 확률 선정법은 표본을 완벽하게 대표할 수 있다. X. 완벽하게 대표하지는 못해요. 알았죠? 물론 대표성이 증가되긴 해. 그래서 얘가 더 높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대표할 수는 없어요. 알았죠?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양적 연구에서 선호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확률 표집은 질적 연구에서 선호되는 거거든요. 알았죠? 다만 이제 조심해야 할 것은 비확률 표집에서는 질적 연구에서는 확률 표집, 비확률 표집 모두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이제 질적 연구에서 공부할 건데, 그러니까 그냥 이분법적으로 확률 표집은 양적 연구 무조건. 그다음 이제 이 확률 표집은 질적 연구에서 사용은 안 돼. 이렇게만 안 돼요. 확률 표집이 질적 연구에서 사용될 수는 있어요. 알았죠? 다만 이제 선호된다라고 얘기할 때에는 질적 연구는 거기 양가로 2번 보면 질적 연구에서 선호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비확률 표집은 질적 연구에서 선호되는 겁니다. 하지만 확률 표집이 질적 연구에서 사용될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양적 연구에서 선호되는 거 확률 표집은. 자,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네 가지씩 나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뼈대 잡으세요. 뼈대 잡고 거기 확률 표집 보면 아무런 의식적 조작 없이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바로 단순 모작 표집. 거기 이제 난수표, 제기뽑기 같은 거. 확률 표집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듭니다. 단순 무작위 표집이 시간이 제일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방법은 시간이 적게 드는 방법이에요. 단순 무작위 표집보다는. 예. 그리고 거기 계통적 표집 봐보세요. 계통적 표집, 체계적 표집, 계층 표집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고 모집단의 목록에서 일정한 간격, 즉 표집 간격을 얘기합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사례를 표본 추출한다.
자, 첫 번째 표본 선정은 무작위로 선출합니다. 그 다음에 매 K번째, 그 K번째가 표직 간격입니다. 매 K번째 쪽, 매 K번째, 걔를 표직 간격이라고 적으세요. 거기다 표직 간격. 표직 간격이라고 적어보세요. 표직 간격만큼 표집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K대학의 사회복지학과 졸업생을 뭐 연구한다고 봐보세요. 자, 졸업생을 연구 한다고 하면 졸업생 명부가 필요하겠죠. 명부, 그죠? 이 명부를 이걸 표집틀이라고 해요. 표집틀. 자, 다시 한번. 이 표집틀은 모집단의 목록입니다. 모집단의 목록. 알았죠? 자, 이게 지금 이게 모집단이라고 봐보세요. 이게 이 학교에 명부를 입수를 했어요. 근데 이 학교의 졸업생이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고 봐보세요. 1000명인데 이게 모집단 수입니다. 그러면 자, 잠깐만. 이게 모집단 수라고 하면은 모집단 수 나누기 표본수 하잖아요. 표본수는 표직 간격이 나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1000명에서 내가 지금 100명만 뽑을 거야. 그냥 100명만. 알았죠? 그러면 1000 나누기 100은 10이죠. 그죠? 표직 간격이 10이에요. 그러면 이 10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명부, 그 학교, 그 학생 졸업생들 명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명부에서 뭐 가나다라로 이렇게 쭉 명부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다고 보면 앞에 1번부터 10번까지죠. 표직 간격이 10이니까.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정리되어 있는 뭐 김진원부터 이렇게 쭉 나왔던 뭐 강 누구부터 해가지고 나왔다고 한다면 가나다라 순으로 그러면 1번부터 10번까지를 구술로 만들어요. 구술로 만들고 섞어놓고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김진원이 7번째 김진원이 뽑혔다. 그러면 김진원으로부터 계속 표직 간격 10으로 계속 가면 돼요. 알았죠? 1번, 7번이 뽑혔으니까 그 다음 17번, 27번, 37번 이렇게 계속 그렇게 가면 1000까지 가면 100명이 뽑혀요. 그죠? 그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직 간격이 10으로 나왔으면 그 10 앞에 있는 10명을 구술로 만들어서 무작위로 뽑는다는 거예요. 어떻든 무작위로 시작하죠. 그죠? 요거예요. 이게 이제 표직 간격이고 표직 간격과 지금 표집틀을 얘기했고요. 근데 목록표가 일정한 주기성을 가지고 있으면 큰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조직에 뭐 군대 조직이든 대기업 조직이든 간에 명부가 10명씩 정리가 되어 있다고 보세요. 명부가 하필이면. 그리고 각 부서별로 10명씩. 근데 항상 7번째는 대리라고 봐보세요. 대리급, 대리. 그러면 각 부서별로 다 대리만 다 7번째라고 보면 하필이면 또 표직 간격이 10이야. 그러면 계속 10번째 나오는 17번, 27번 계속 대리들만 뽑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이 표집들 자체가 섞여 있어야 돼 이게. 알았죠? 규칙성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어쨌든 일정한 규칙성.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나왔고, 자 이제 층화 표집인데 층화 표집은 모집단을 보다 동질적인 몇 개의 층 밑줄 그게 중요해. 동질적인 몇 개의 층. 그리고 층으로 나눈 다음에 나누어진 층으로부터 단순 무작위 표집을 하거나 그 앞에 있는 체계적 표집을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동질적인 집단에서 아까 동질적인 집단일 때 표집오차가 작았죠? 아까 우리가 요 공부할 때 그죠? 모집단이 동질적일수록 표집오차는 작았죠? 다 녹색일 때 표집오차는 작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적용하는 거예요.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 표집오차가 이질적인 집단에서는 표집오차가 컸잖아요. 그죠? 그보다 작다라고 하는 확률분포 논리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질적인 층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 층화 표집과 비확률 표집의 할당 표집이 여기에 속해요. 알았죠? 근데 층화 표집은 또 유형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비례층화 표집, 비비례층화 표집, 최적분화 비비례층화 표집. 근데 최적분화 비비례층화 표집을 가중 표집이라고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얘들은 모두 다 동질적인 집단 내에서 표집오차가 이질적인 집단 내에서 표집오차가 작다라고 하는 논리를 다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비비례층화 표집은 비확률 표집입니까? 아니죠. 그죠? 자, 거기에 나오는 비례층화 표집, 비비례층화 표집, 최적분화 비비례층화 표집, 가중 표집 걔들은 모두 다 층화 표집이고 층화 표집은 확률 표집이죠. 우리 시험에 비비례층화 표집은 비확률 표집이다. X. X죠? 당연히 층화 표집이니까 걔들은 모두 다. 그죠? 그러면 지금 아까 이런 겁니다. 층화 표집은
아까 여기 지금 1000명에서 100명을 뽑았잖아요. 여기서는 아까 체계 표시.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여기 1000명에서 나는 지금 여기 100명만 뽑을 겁니다. 100명만 뽑을 건데 내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봐보세요. 모집단의 정보에서 이 100명이 기독교인이 예를 들어서 500명이고 천주교인이 여기에 300명이고 그다음 이제 불교인이 여기 200명이라고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여기 섞어놓고 그냥 100명을 다 뽑는 것보다는 기독교인들끼리 모아놓고 천주교인끼리 모아놓고 불교인끼리 모아놓은 다음에 여기서 50명, 여기서 30명, 여기서 20명을 뽑는 것이 이게 층화표집이에요. 알았죠? 동질적인 층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진 층에서 각각 뽑은 거예요. 알았죠? 예. 물론 여기서 뽑을 때 어떻게 이렇게 써요? 단순 무작위 표집이나 체계적 표집으로. 알았죠? 이렇게 되면은 층화 표집이고요. 이게 지금 뭐냐면 비례 층화 표집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 비례, 비비례 이런 거 몰라도 상관없고 왜냐면 여기서 100명 뽑은 건 10%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눠놓고 10%씩 뽑은 거예요 지금. 알았죠?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서 여기로 뽑을 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이걸 자기적으로 해버려. 이게 지금 무작위로 했으니까 무작위로 하면은 층화 표집이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뽑을 때 자기적으로 뽑았다. 그러면 이게 할당 표집이 돼요. 비비례 층화 표집이 할당 표집이 돼요. 알았죠? 자기적인 것은 의도적으로 자기가 의식을 갖고 그냥 뽑는 거예요. 알았죠? 뽑고 싶은 대로 그냥 의식적으로. 요 차이고요. 자, 그러면 자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단순 무작위 표집보다 지금 거기 층화 표집을 하잖아요. 층화 표집 하게 되면 표본의 대표성은 당연히 어디가 높겠어요? 당연히 여기가 높아요. 그죠? 동질적인 층으로 나눠놓고 뽑았으니까. 즉 표본의 대표성이 얘가 더 높다는 것은 얘보다는 얘가 표집 오차가 더 작다는 거예요. 얘가. 그죠? 동질적인 층으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죠? 이질적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뽑는 것보다는 동질적으로 나눠놓고 뽑았으니까 표본의 대표성은 증가되었고 표집 오차는 줄어든 겁니다. 거기까지 알아야 돼. 거기까지. 다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이제 집락 표집 보겠습니다. 집락 표집은 모집단을 여러 가지 이질적인 요소로 나누죠. 이번에는 동질적인 게 아니라 이질적인 집락 집단으로 묶어놓고 그 집락 나누어진 그 집락을 표집 단위로 해서 몇 개의 집락을 뽑아요. 뽑혀진 집락을 가지고 이제 표집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집락 표집입니다. 군지 표집이라고도 하죠. 이걸 지역 표집이라고도 합니다. 지역 표집. 다단계 표본 추출 방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만약에 서울시 노인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면 서울시는 25개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25개구로 나눕니다. 서울시를 25개구로 나누고 나누어진 25개 구를 표집 단위로 해가지고 걔들을 그 구슬로 만들죠. 그래서 몇 개의 구만 뽑아요. 5개의 구만 뽑아요. 이렇게 5개의 구만 뽑아요. 그리고 이제 뽑혀진 구에서도 여러 개의 동으로 나뉘잖아요. 그죠? 여러 개의 동을 구슬로 나눠요. 구슬로 만들어요. 그리고 몇 개의 동만 뽑아요. 또. 알았죠? 그 뽑혀진 동 내에서 전수조사를 하거나 또는 체계적 또는 단순 무작위 표집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단계죠. 먼저 시에서, 그죠? 그 다음에 구에서, 그죠?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행정구역대로 이렇게 나눠 지역 표집입니다. 그래서 다단계 표본 추출이라고 하고요. 자, 비확률 표집은 편입 표집은 우연 표집이라고도 하고요. 얘는 그냥 조사자가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걸 길모퉁이 표집이라고도 하는데 시험에는 뭐 나오지는 않은 용어인데 뭐 어떤 사건 현장에 기자가 가가지고 그 아무나 그냥 길모퉁이에 서 있다가 서울역에 이렇게 서 있다가 뭐 사람들 지나가면 한 명 붙잡고 하는 겁니다. 인터뷰. 알았죠? 그냥 좀 말 좀 잘 할 것 같고 협조적인 사람 하면 알았죠? 이게 편입 표집이에요. 완전 임의적이죠. 그래서 임의 표집이라고 합니다. 얘를 임의 표집. 얘가 가장 대표성이 떨어져요. 비확률 표집은 대표성이 떨어지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도 얘가 가장 떨어지는 방법이고요. 자, 할당 표집 중요합니다. 아까 층화 표집하고 얘 이제 층화 표집과 상당히 유사한데 마지막에 다르다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다음 이제 표본 추출 시 할당 틀을 만들어 사용한다. 이 할당 틀 있죠? 할당 틀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아까 모집단의 정보에 대해서 뭐 성별 비율, 남자 여자 뭐 이렇게 여기 몇 프로,
또는 이제 종교, 종교적으로 비율들 또는 뭐 학력 뭐 등등으로 이게 비율을 표로 정리한 표예요. 이게 알았죠? 비율. 그래서 거기 보면 할당틀을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의도적 표집 있죠? 얘를 유의 표집이라고도 하는데 조사자의 판단에 의해 또는 조사 목적에 의해 표집을 선정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그 사전조사 있죠? 사전조사는 유의 표집을 해요. 사전조사는. 알았죠? 사전조사에서 종종 채택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사전조사가 뭐였냐면 본조사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번 해보는 조사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만들어진 설문지라고 본다면 그럼 지금 연구자는 아무래도 가정환경이 안 좋은 아이들이 청소년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본조사 들어가기 전에 한 20명에서 50명 정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니까 아무래도 20명, 50명을 뽑을 때는 안 좋은 아이들 위주로 뽑는 거예요. 알았죠? 어차피 지금 연구자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연구 목적에 맞게끔. 알았죠? 이게 의도적 표집이에요. 그래서 사전조사에서 어차피 간보기 하는 거니까 사전조사는 알았죠? 한번 그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오는지 보려고 하는 거죠. 설문지 오류도 시정하고 알았죠? 예, 그렇게.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을 못했는데 그 사전검사에서 20명, 50명으로 선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본조사에서 빠집니다. 알았죠? 사전조사에서 조사를 한번 당한 사람들은 본조사에서 뺍니다. 알았죠? 예, 그것도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의도적 표집 보면 의도적 표집 거기 의도적 표집은 더 나눠요. 최대 변화량 표집, 동질적 표집, 예외 사례 표집, 준예외 사례 표집, 극단적 사례 표집, 그 다음에 이론적 표집 뭐 이렇게.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건 다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눈덩이 표집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연결망이라고 되어 있죠. 연결망을 이용하는 거. 눈덩이를 굴리듯이 일탈적 하이문화를 연구할 때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근데 마약 중독자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알 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보호관찰소에 가가지고 보호관찰관한테 가면 마약 중독, 그러니까 마약을 했던 사람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좀 지문진이 극복한 사람,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경험이 있으니까 그 사람 한번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면 소개를 받아요. 소개를 받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모든 질문을 다 물어봐요. 더 이상 안 나오겠죠. 질문하다 보면. 새로운 정보가 안 나와. 그럼 이 사람한테 같이 마약한 사람 중에서 아는 사람을 소개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다 물어봐. 그러면 이 사람이 답변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더 안 나와. 그러면 또 이 사람한테 소개받아요. 이렇게. 이게 눈덩이 표집이에요. 알았죠? 보통 이제 질적 연구에서 이렇게 하면 10명 되기 전에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어떻든 이게 눈덩이 표집이고 일탈적 하이문화입니다. 자, 93쪽의 기초 통계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이게 시험에서 한 4번 나왔어요. 그래서 13회까지 나오고 그 이후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기출문제 한 4문제 나온 거 있으니까 풀면서 혹시 참조하시라고 넣어놨고, 만약에 나 그 이런 거 안 볼 거야, 그냥 이게 나오면 그냥 찍어버릴 거야, 뭐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죠? 그거는. 그다음 이제 94쪽으로 와보세요. 자료 수집으로 와서 이제 질문지법, 면접법, 관찰법은 얘들이 그냥 섞어서 한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큽니다. 각각의 시험 문제가 나오지는 않고 물론 나오기도 하지만, 자, 뼈대 잡아주면 이래요. 질문지법은 응답자가 읽고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쓸 줄 알아야. 질문지법은 설문지니까 질문지가. 그죠? 응답자가 읽고 쓸 줄 알아야지. 글을 모르면, 이걸 못하면 할 수가 없죠? 읽고 쓸 줄 모르면 안 돼. 읽고 쓸 줄 모르면 면접법으로 가는 거예요. 면접법은 글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문맹이어도 상관없어요. 구두 표현만 가능하면 돼. 물어보는 말에 대답만 하면 돼요. 그죠? 근데 구두 표현을 못한다. 그러면 면접법 할 수 없죠. 그러면 관찰법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고 질문지법은 여기서 5가지가 나오고요. 우리 시험에. 그다음 면접법은 2가지만 정리하면 되고 관찰법도 2가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알았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질문지법을 보면 그거 봐보세요. 질문지는 개인이 분석 다닐 때 주로 사용되는 겁니다. 왜? 설문지는 뿌리면 개인이 응답하게 되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규모가 매우 큰 모집단의 태도 성향 파악할 때 유효하다. 면접보다는 노력 비용이 적게 듭니다. 뿌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피조사자가 익명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편조사의 경우에 특히 그렇죠. 그래서 두려우거나 꺼리는 견해를 솔직하게 표현하기 용이하다. 즉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하기가 용이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넓은 범위에 걸쳐서 쉽게 응답자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관장 만나기는 어렵지만 주소 적어가지고 기관장 이름으로 보내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거기 아동, 노인 등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조사가 불가능하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면접법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 집합조사는요 5회 때 딸랑 한 번밖에 안 나왔어요. 걔는 한 줄. 그리고 배포조사가 5회 때 나왔다가 최근에 한 줄 나왔죠. 다시. 이제 주로는 우편조사가 제일 많이 나왔고요. 두 번째가 전화조사고요. 세 번째가 온라인 조사입니다. 그 집합조사는 모아놓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배포조사는 피조사자가 위치한 곳에 방문해가지고 조사자가 가서 질문지를 갖다 줘요. 그리고 제가 언제까지 오면 될까요? 하고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난 후에 다시 가서 방문해서 가져옵니다. 장점은 응답자가 응답할 시간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편조사보다 응답률과 회수율이 높습니다. 직접 갖다 줬지. 직접 가지러 가지. 그럼 다 해주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단점. 질문 내용이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죠? 응답자가 응답할 때 조사자가 옆에 없잖아요. 그죠? 당연하고. 자, 그다음에 응답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겠죠? 응답자가 응답할 때 누가 막 옆에서 막 대신 막 응답하고 있는 거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예, 제3자의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자, 우편조사 중요한데요. 우편을 통해 피조사자에게 질문지를 송부합니다. 그 반송우편 집어넣어가지고 보내달라고 하는 거죠. 장점은 접근성 증대. 그죠? 원거리 응답자에게 적절하고 많은 사람을 표본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주소만 알면 그냥 다 뿌려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은 증가됩니다. 그죠? 외적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조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가 여부예요. 조사 결과를 조사 상황을 뛰어넘어서 다른 곳에도 적용이 가능한가 여부인데 많은 사람을 연구했으니까 아마 다른 곳에도 이럴 것이라고 이렇게 적용하기가 용이해집니다. 외적 타당성 확보돼요. 외적 타당성은 바로 뒤에서 볼 거예요. 이따가 바로 내적 타당, 외적 타당은 어떻든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는가, 다른 곳에 적용 가능한가 요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인관계에 생략되니까 익명성 보장에 유리하고요. 면접자로 인한 편기, 치우침을 방지할 수 있다. 자, 근데 단점 보세요. 우편조사는 회수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그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거기 그 20에서 40% 정도인데 그 면접조사는 회수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낮은 회수율 때문에 표본수가 거꾸로 떨어지게 되니까 표본의 대표성이 떨어지죠. 이제 일반화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일반화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것은 외적 타당도가 거꾸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회수율이 낮으니까. 그리고 디귿에 보면 추가 설명을 듣기 어렵습니다. 응답자가 응답할 때 옆에 없으니까 조사자가 피조사자가 성실하지 못한 응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설명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 설문 항목들은 응답자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들로 제한돼요. 알았죠? 거기까지입니다. 알았죠? 이거. 자, 그러면 거기 낮은 회수율 있죠? 니은의 낮은 회수율. 낮은 회수율 동그라미 해보세요. 낮은 회수율 때문에 필요한 것이 후속 절차예요. 자, 후속 절차를 취하게 되면 70% 이상까지 끌어올려집니다. 회수율이. 알았죠? 후속 절차를 취하게 되면 회수율은 70%까지 올라져요. 근데 후속 절차를 어떻게 하냐면은 언제까지 보내달라고 하는데 안 와요. 안 오면 독촉엽서를 보내요. 먼저. 깜짝 놀라겠죠. 내가 안 보낸 거 어떻게 알았지? 근데 이제 보내면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보내줘. 그러면 독촉엽서하고 다시 우편 설문지를 다시 보내요. 그렇죠? 왜냐면 우편 설문지 설문지를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다시 보내. 그래서 이제 이런 후속 절차를 취하게 되면 올라져요. 그래서 제가 그 익명성, 조사 윤리성에서 얘기할 때 지난번에 익명성 얘기할 때 익명성을 보장하게 되면 후속 절차를 하기가 어렵다. 그죠? 왜냐면 이게 후속 절차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카버레터에다가 그 표지문에 일련 번호 적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일련 번호 다 기입하고 주소를 다 기입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누가 일련 번호 이게 번호가 안 왔다 그러면 안 왔네? 그걸 다시 보내는 거예요. 여기다. 알았죠? 근데 익명성 이거 다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식별기호를.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렵게 되는 거죠. 후속 절차가.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은 이제 후속 절차를 취한 다음에 나중에 없애면 돼요. 연구자가 스스로. 그죠? 없애버리면 되는데 어떻든 자, 그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전화조사법 봐보세요. 전화조사는 말 그대로 전화조사인데 거기 보세요.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가 아니다. 그거 중요해요. 질문지법의 나머지는 다 자기 기입식이거든요. 이 자기 기입식은 자기 보고식이라고도 하는데, 자기 보고식. 우리 시험은 자기 기입식으로 나왔습니다. 용어가 시험에서는. 이건 뭐냐면 응답자가 자기가 있고 자기가 기입하는 걸 얘기해요. 알았죠? 자기가 있고 자기가 기입한 거. 그게 이제 자기 기입식인데, 전화조사는 조사원이 물어보고 조사원이 적죠? 그죠? 응답한 내용을. 조사원이 적는 거죠? 조사표에다가. 그러니까 자기 기입식이 아니에요, 얘가. 그리고 피조사자에게 접근은 용이하죠. 그죠? 그 다음 무작위 표본 추출 가능합니다. 전화번호를 가지고 여론조사에 많이 활용되죠. 근데 단점 보세요. 응답 내용과 응답 시간이 짧은 경우만 가능하죠. 왜? 거기 바로 나오는데 응답자가 면접 상황을 더 쉽게 통제합니다. 응답자가 전화 끊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그죠? 끝나니까 이게 길게 물어볼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 이제 그 온라인 조사, 인터넷 조사, 전자 조사라고도 하는데, 자, 이게 이제 거기 장점에 보면은 우편 전화 조사, 온라인 조사 중에 비용 부담이 가장 적은 거 온라인 조사입니다. 알았죠? 온라인 조사가 가장 적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제 면접 조사인데, 면접 조사는 알다시피 얼굴을 맞대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장점 보면 교육 수준이 낮고 노인이 많은 지역에 적합합니다. 왜? 문맹인 경우, 그죠? 글을 잘 모르는 경우. 적합한 추가 질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예정 외의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 이제 회수율이 높습니다. 환경 통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 환경을 딱 만들어 놓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무의식적인 응답도 기록이 가능합니다. 왜? 관찰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단점 보면은 나이가 너무 어려서 구분 능력 표현이 없거나 어떤 장애를 지니고 있어서 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그럴 때는 관찰법으로 가야 하는 거고요. 이건 당연히 익명성 결여입니다. 익명성은 결여되고, 자, 면접 조사의 종류에 우리 시험에 면접 목적에 따라 진단 면접과 조사 면접으로 구분된다라고 한 줄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알았죠? 그렇다고 그러면 진단 면접은 뭐고 조사 면접은 뭐고 알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한 줄 그러니까 나온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 면접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건 시험에는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면접 구조화 정도에 따라서 이제 표준화된 면접, 반표준화, 그다음 비표준화인데, 어차피 반표준화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면 표준화, 구조화 정도에 따라서 표준화 면접과 비표준화된 면접만 알면 되는데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빈출도는 떨어져요. 근데 그 개념만 좀 알고 가면 돼요. 자, 표준화된 면접은 사전조사표, 즉 모든 응답자에게 같은 순서, 같은 언어, 심지어는 똑같은 어조로 물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응답자가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심지어는 똑같은 어조로 물어보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모든 응답자가 똑같은 질문을 받으니까 질문에서의 차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죠? 응답 차이만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장점에 응답 차이를 비교할 수가 있다. 질문이 모두 똑같으니까 일관성이 있죠. 신뢰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신뢰도가 높다고 되어 있고요. 자, 니을에 보면 면접자의 숙련 정도가 다소 덜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면접자들은 똑같이 읊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냥 대본 읽듯이 그냥. 단점은 프로빙이 불가능해요. 프로빙은 제가 그 날개 쪽, 그 아래 제일 아래 넣어놨는데, 프로빙은 심층 면접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험에 그냥 프로빙 이렇게 나왔는데, 프로빙은 꼬치꼬치 캐어묻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꼬치꼬치 캐어묻는 거 알았죠? 꼬치꼬치 캐어묻기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응답자가 이 사람이 물어봤는데 뭔가 숨기는 것 같네, 답을 안 하는 것 같네. 그러면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를 잘 못한 것 같네. 그러면 또 다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게 꼬치꼬치 캐어묻는 프로빙인데 심층 면접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표준화된 면접에서는 프로빙이 불가능하다. 알았죠? 얘는 딱 정해진 질문만 해야 돼요. 이해를 못하는 것 같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물어볼 수가 없어요. 자, 따라서 타당도가 저하됩니다. 꼬치꼬치 캐어 물어봐야지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프로빙이 가능할 때 정확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비표준화된 면접 보세요. 연구될 문제 범위만 결정되고 조사자가 면접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즉 프로빙이 가능해요. 그래서 비표준화 면접은 타당도가 높습니다. 대신 면접자의 능력과 지식과 기술에 크게 의존해요. 면접자에 따른 편의가 늘어납니다. 자, 이제 넘겨보세요. 이제 관찰법으로 가게 되면
관찰법은 이제 말 그대로 관찰하는 거죠. 거 보면 장점, 비언어적 행위. 자, 참고로 아까 면접법에서도 비언어적 행위에 대한 자료 수집은 가능합니다. 면접법에서도. 왜? 면접법도 관찰은 하잖아요. 관찰하면서 면접하니까. 그래서 비언어적 행동을 관찰법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면접법에서도 가능하고요. 그거는. 근데 이제 거기 자연적 환경에서 일어난 자연스러운 행동에 대한 자료 수집이 있잖아요. 이것은 관찰법이 아주 뛰어납니다. 현장에서 즉각 포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 이제 관찰은 조사 대상의 유아와 같이 나이가 어려서 표현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장애로 인해 자기 행위, 감정을 표현하지 못할 때 관찰법이 유용하고요. 단점은 통제가 부족합니다. 이 통제 부족은 뭐냐면 내가 관찰하고 있는데 이 내가 하는 관찰 대상한테 누가 영향을 미치려고 하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요. 가서. 내가 관찰 중이니까 영향 미치면 안 돼. 이렇게 가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지켜봐야 돼. 그냥 관찰은 자연스럽게. 알았죠? 통제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표본의 크기가 작죠. 관찰을 여러 사람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작고 그다음에 익명성 결여됩니다. 몰래 관찰하는 거 안 됩니다. 알았죠? 물론 이제 관찰 유형 중에 몰래 관찰하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어떻든 여기서 익명성 결여되고 그다음에 조사 반응성에 의해서 피관찰자행에 왜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 반응성 나왔네요. 이제 오른쪽에서 볼 건데 자, 관찰된 사실을 계량화된 자료 형태로 바꾸는 것이 어렵다. 자, 관찰법의 종류는 자,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보니까 관찰 대상과 관찰 방법을 통제, 조직화하느냐에 따라서 조직적 관찰과 비조직적 관찰로 구분된다라고 한 줄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줄로. 아까 우리 면접에서도 진단 면접과 그다음에 조사 면접으로 나뉜다 이거 한 줄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한 줄로 나왔어. 그러니까 내용은 몰라도 돼요. 알았죠? 괜히 거기다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거기서 참여 정도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참여 정도에 따라서 참여 관찰과 비참여 관찰로 구분이 되는데요. 거기 참여 관찰은 구성원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예 들어가 버리는 거야. 아예. 그래서 그 장점 보면 심층적으로 자료 수집이 가능하고요. 관찰 대상의 자연성과 유기적 전체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 자연성 굉장히 중요해요. 참여 관찰에서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문화인류학자들이 그 여기 원주민들 연구할 때 원주민들하고 아예 살면서 아예 심지어는 결혼해서 애들도 나면서 거기서 이제 그 연구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참여 관찰이 될 수 있는데요. 참여 관찰을 하게 되면은 자연성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연애할 때는 서로 방귀를 또 이렇게 참자만 이제 결혼해서 살면서는 방구 뻥뻥 끼잖아요. 집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여 관찰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거든요. 이 자연성을 알게 돼요. 근데 뭐예요? 단점 보세요. 단점의 가장 큰 단점. 객관성을 잃는다. 융화되어 버리면. 거기 집단과 조직의 융화 밑줄 그어 보세요. 원주민화라고 적으세요. 원주민화. 융화. 알았죠? 원주민과 동화되어 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죠? 융화되어 버리면 객관성을 잃게 돼요. 자, 그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관찰하기 곤란하다. 그죠? 다른 사람이 자, 비참여 관찰은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겁니다. 객관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죠? 근데 단점 이렇게 되면 호손 효과가 발생돼요. 유기적 전체성, 자연성을 알 수가 없고 호손 효과 있죠? 이제 호손 효과 동그라미 해보세요. 걔가 바로 조사 반응성이에요. 조사 반응성이라고 적으세요. 그러면 이제 반응성이 뭐냐? 자, 오른쪽에 테마 39번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근데 거기 그 반응성 보면 97페이지의 비반응성 자료 수집에 그 개념에 연구 대상자들의 반응성으로 야기되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비반응성 자료 수집인데요. 그때 이 반응성은 연구 대상자들이 자신이 자료 수집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돼서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못하는 걸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관찰법에서 호손 효과가 이런 건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지금 그 1급 시험 문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하는지 관찰한다고 보면 따라다닌다고 봐보세요. 관찰 하루 동안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러면 이제 얼마나 공부하고 이제 따라다닌다고 보면 평소보다 열심히 하거나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담되니까 저한테 그냥 팥죽 먹으러 가자고 하거나. 그죠? 그러지 말고 그냥 팥죽이나 한 그릇 먹. 안 하거나. 그죠? 그러니까 절대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지금 관찰당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반응성이에요.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가 자기가 연구 대상인 것을 인식하게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행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연구 결과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걸 반응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비반응성 자료 수집은 결국 뭐냐면 사람을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돼요. 왜? 사람은 반응성을 보이죠. 근데 사람이 아닌 것들은 반응성이 나타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거기 비반응성 자료 수집 봐보세요. 먼저 물리적 흔적 관찰. 물리적 흔적은 반응성을 보일 수가 없죠, 자기가. 그죠? 그래서 거기 이제 마모 측정, 마모딘 정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아이들의 청소년의 성호기심을 알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도서 상태를 점검한다. 그죠? 아무래도 성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봤겠죠, 애들이. 마모 정도가 심하겠죠. 그리고 그거예요. 그걸 보고 판단하고, 퇴적 측정은 거꾸로인데 이거는 퇴적된 정도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전 친밀감, 부부간의 친밀감을 알기 위해서 결혼 전에 연애 편지의 양을 조사하는 거. 이게 바로 퇴적 측정이에요. 그 퇴적 측정. 자, 그다음에 2차 자료 분석 중요합니다. 걔가 이제 2순위 정도는 돼요. 걔는. 뭐 내용 분석은 이제 1순위인데 걔는 2순위 정도 돼요. 자, 2차 자료 분석. 이미 나와 있는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2차적으로 분석한다. 간접적인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직접적 X. 아, 중요하고요. 그거 직접적으로 나오면 틀립니다. 기존 데이터를 수정 편집해서 분석할 수 있어요. 이거 통계 자료를 이용하는 거예요. 통계 자료. 알았죠? 통계청의 통계 자료나 또는 이제 그 지역 시군구에서 자체 조사한 조사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 추이 분석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자료의 결집값을 복구할 수는 없어요. 내가 지금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조사되어진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결집값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복구할 수가 없죠. 다 끝난 건데. 근데 통계적 기법으로 자료 결집값을 대체할 수는 있어요. 알았죠? 그거? 일단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사례 분석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조사 대상에 미치는 영향, 반응성 나타나지 않겠죠? 나타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비반응성 자료 수집입니다. 이거. 자, 단점 보세요. 신뢰도와 타당도에 문제가 있다는 시험에 나왔고요. 니은은 제가 추가한 겁니다. 아무래도 나오면 거기까지 나올 것 같아서. 사실 이제 생태학적 오류도 이미 나온 거랑 다름이 없는데 간접적으로 뭐냐면 얘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문제가 있어요.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거기 나와 있듯이 이거 지금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른 자료를 가져다가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료가 잘못된 자료일 수 있어요. 그죠? 그 통계 자료가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요. 타당도는 뭐냐면은 내 연구하고 그 자료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연구의 목적과 그 자료 수집된 자료가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타당도도 문제가 있어요. 따라서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 있습니다. 예, 그거 잘 알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생태학적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그것도 뭐 내용 막 적어져 있는데 그냥 이해하면 되는데 그 목차가 중요하니까. 통계 자료는 대부분 지역을 단위로 얻어진 자료들이에요. 그죠? 그 지역에 한부모 가족이 얼마나 있고 그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있고 이 지역을 단위로 얻어진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용하다 보면 지역적 자료를 개인한테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차칫. 그렇죠. 연구자가 실수로. 그래서 우리가 생태학적 오류가 그거였죠. 분석 단위가 다른 것을 집합을 단위로 연구된 것을 개인한테 적용할 때 범하는 오류가 생태학적 오류였거든요. 알았죠? 그거예요. 그걸 범할 우려가 있다. 거기까지. 그 다음에 문헌 연구도 비반응성 자료 수집입니다. 책이 반응성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문헌 연구의 대표적인 게 바로 내용 분석이에요. 그래서 내용 분석으로 가는데 내용 분석은 무조건 나옵니다. 얘는 그냥 나온다고 봐야 돼요. 얘가 안 나왔던 적이 한두 번밖에 없어요. 거의 나와요, 얘는. 한 문제는 그냥 내줍니다. 근데 거기 98쪽에 있는 그 한 페이지에 정리된 것에서 한 문제 나온다고 보면 돼요. 아예. 다음 중 내용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가 나오는데 거기 의의를 보세요. 비반응성 자료 수집이고요. 그죠? 의사소통 내용 기록에 관한 분석입니다. 얘 간접 자료 수집이에요, 얘도. 그리고 질적, 이게 문헌 연구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질적인 내용을 양적 자료로 전환한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거. 양적인 내용을 질적으로 X. 그걸 바꿔요. 질적인 내용을 양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양적으로. 자, 그리고 객관적인 연구입니다. 객관적인 연구 방법이 아니다. X. 객관적인 연구 방법이고 체계적입니다. 자료를 체계적으로 이제 수집하고 분류하는 건데 거기 이제 문헌 연구의 일종이고요.
메시지의 현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내용까지도 분석 대상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현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내용까지, 숨겨진 내용까지 분석 대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소설책 A와 B가 있다고 봐보세요. 소설책이 있는데 이 소설책의 선정성, 어떤 게 더 선정적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적인 내용은 예를 들어서 뭐 키스, 뭐 애무, 그다음에 포옹, 이런 단어들이 몇 번이나 쓰였는지를 세보면 돼요. 알았죠? 이 현재적인 내용. 이건 그냥 글에 드러난 내용이잖아요. 그걸 얘기해요. 이 현재적인. 근데 잠재적인 내용은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숨겨진 내용상 선정적일 수 있거든요. 알았죠? 그거까지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재적인 내용, 그 다음에 잠재적인 내용까지도 분석 대상으로 삼고요. 거기 표집 단위는 단어도 되고 구도 되고 문장도 되고 다 됩니다. 어떤 수준에서도 표집이 가능하다. 또 표집이 가능합니다. 어떤 수준에서도. 그 다음에 양적 분석 방법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 방법, 즉 양적 조사, 질적 조사 모두. 거기 질적 방법 모두 사용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양적 조사 플러스 질적 조사 모두 가능하다. 알았죠? 양적 연구,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알았죠? 다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근데 아까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거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내용 분석은 질적 조사에 해당하므로 X. 질적 조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양적 조사도 가능하다니까요. 내용 분석은 질적 조사에 해당하므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틀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중요한 거, 인간의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 기록물을 활용한다. 자, 장점 보세요. 필요한 경우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높은 안전도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 조사가 미진한 것 같아 그러면 책을 다시 두드려 보면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냥 책만 갖다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높은 안전도고. 그 다음 보세요. 땡 두 번째, 소급 조사가 가능하다. 우리가 역사 연구는 다 기록물에 대한 조사잖아요. 그죠? 토지 제도의 변천 과정 알고 싶으면 조선시대 거 가져다 문헌 가져다 연구하다가 조선시대는 어떠했지? 조선시대 가져다 하면 되고. 그죠? 소급 연구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반응성이나 연구자의 개입 효과 발생하지 않죠? 책이 반응성을 일으키지는 않잖아요. 그 다음에 다양한 심리적 변수 측정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거 간혹 질문하는데 기록되어 있는 인물에 대한 심리적 변수도 다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삼국지를 읽어보면 그 장비가 굉장히 포악하다라는, 성격이 포악하다는 걸 알잖아요. 바로. 그죠? 기록물을 가지고도 인물에 대한 심리적 변수는 다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다양한 기록 자료 유형을 분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조사가 아니라고 그랬죠. 얘 뭐라고 그랬죠? 아까 간접 조사라고 그랬죠. 그죠? 직접 조사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단점, 기록된 의사 전달만, 만 동그라미. 기록된 의사 전달만 다룰 수 있다 그러면 진짜 그럴까? 진짜 그래요? 맞는 거예요. 그거 기록된 것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얘도요, 거기 기록 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연구 범위가 제한적이다. 기출문제 문장이에요. 그거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땡 세 번째, 얘도 이제 타당도의 문제가 있어요. 기록된 내용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기존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영향을 미쳤던 큰 외생 변수를 통제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선정 편향이 발생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내용 분석은 자 표집으로 보게 되면 이걸 어디다 적냐면 그 특성에 땡 세 번째에 보면은 어떤 수준에서도 표집이 가능하다 했죠. 어떤 수준에서도 표집이 가능하다. 그 밑줄 그으세요. 그 밑줄 긋고 밑으로 이렇게 화살표하고 확률 표집 가능하고요. 플러스 비확률 표집도 가능해요. 확률 표집, 비확률 표집 모두 가능해요. 얘가. 알았죠? 요거 지금 시간만 있으면 좀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좋을 텐데, 어떻든 근데 비확률 표집으로 하게 되면 선정의 편향이 발생돼요. 비확률로 자기가 뽑고 싶을 때는 뽑는 거 비확률이잖아요. 그죠? 선정 편향이 발생되는 것이다. 둘 다 가능하니까. 둘 다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용 분석 절차 봐보세요. 내용 분석 절차에서는 절차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았죠? 절차는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절차가 나오는 건 아니고
다만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다 하는 거다 알아야 돼.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내용 분석 절차에 보니까 가설 설정하네요. 그죠? 가설 설정을 하기 때문에 가설 검증 작업을 거칩니다. 알았죠? 가설 검증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조작적 정의도 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표본 추출도 가능, 모집단 선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분석 단위 규정 그 다음에 뭐 신뢰도 타당도 검증도 하네요. 그죠? 코딩도 하고 다 하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석 단위 규정에서 기록 단위와 맥락 단위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그 아래 박스를 보니까 기록 단위는 표본 자료로 설정된 범주에 분류하는 데 사용되는 분석 단위다. 그러니까 기록 단위가 분석 단위입니다. 동그라미 2번 보니까 맥락 단위는 기록 단위가 들어가 있는 상위 동그라미 상위 단위에 해당됩니다. 자, 분석 단위, 즉 기록 단위가 분석 단위인데 분석 단위를 만약에 단어로 하게 되면 단어는 단위 간에 명백하게 구분이 가능하죠. 그죠? 뭐 키스면 키스, 포옹이면 포옹이죠. 딱딱 구분이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단어를 가지고 하게 되면 자료 수집량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죠? 이 책에서 그 단어가 몇 번이나 쓰였는지 보려고 하면 되게 많이 나오겠죠. 그죠? 아무래도 그 얘기고. 근데 주제를 기록 단위로 분석 단위로 삼게 되면 자료 수집의 양은 줄어드는데 문제가 뭐냐면 주제를 구분하는 게 어려워요. 주제를 구분하는 경계가 불명확합니다. 자, 거기 보니까 문단 혹은 본문 등 여러 개의 주제가 있는 경우 등에 그러니까 하나의 문단 안에 여러 개의 주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더 중심적인 주제를 가려내야 돼요. 우리 시험에 하나의 문단에 여러 개의 주제가 있는 경우 그 여러 개의 주제를 모두 이 단위로 삼다. 그러면 모두를 수집한다 하면 틀려요. 그 중에 하나 중심적인 주제를 골라내야 돼요. 알았죠? 문단 하나에서는 하나의 주제만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주제를 끄집어내는 게 어렵다는 뜻이고, 자, 맥락 단위는 기록 단위가 들어가 있는 상위 단위니까요. 만약에 기록 단위를 만약에 단어로 한다면 그러면 이제 맥락 단위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이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기록 단위를 문장으로 삼는다면 문장이 들어가 있는 문단이 이제 맥락 단위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기록 단위를 포함하고 있는 걸 얘기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맥락 단위는 그러니까 얘가 더 상위 단위다.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겠습니다. 이번에는.